화면 공유가 윤현재 선생님이 되어 있으니까는 윤현재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윤현재입니다. 카톡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는 수제비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 부분만 2장에서 추린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통계가 조금 처음이라 좀 설명이 제대로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상값이랑 결측값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답 밑에 해설을 써놨기 때문에 해설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이상값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윤 선생님, 표본, 윤 선생님, 저희 풀 수 있는 시간 조금씩만 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채팅방에 그 네네. 정답을 좀 올리면은 그 이후에 설명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1번 문제 내가 잠깐만 다시 읽어볼게요. 데이터 이상과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거 4개 보기 중에 정답을 좀 골라주시고요. 윤 선생님은 여기 그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의 빨간 줄, 밑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에서 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부분에 해당하는 걸 드래그 해보시고요. 네, 문제예요, 문제. 데이터 이상가 발생 원인을 옳지 않은 거. 아는 부분, 아는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드래그. 아는만 하시죠. 아는 것은 이게 필요가 없고. 그 부분만, 예. 팝업에서 뒤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A라고 돼 있는 거. 저 위에 팝업에서요, 팝업에서. 팝업에서 뒤쪽에서 A 누르시고요. 네, 여기 빨간색 누르세요. 빨간색 위에 중간쯤. 아니. 그거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빨간색으로 합시다. 하던 대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배경이고. 세 개 있어요. 다시요. 똑같이 하시고, 드래그 다시 하시고요. 옳지 않은 부분만 드래그 다시 하실게요. 네, 하시고, 뒤에서 A라고 되어 있는 거에 중간에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조금만 내려요. 세 개에서 빨간색. 거기 밑에. 네, 거기 누르세요. 누르시면 됐고, 여기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세요. 네, 거기에 밑줄은 여기 U, 그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이상값이잖아요. 그 부분만 드래그 하실게요. 그래서 제일 봐야 될 게 데이터 이상값, 그죠? 이상값만 하시고, 똑같이 밑줄 드래그 할게요. 밑줄 빨간색,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다시, A의 빨간색,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도 이상값에 옳지 않은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이 밑에 있는 2번보다는 좀 빨리 보이죠. 그렇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로 보기를 선택하기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실 때 1번 문제 읽어주시고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한번 그 시뮬레이션 다시 한 번만 해보실게요. 1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자, 1번 문제는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측정 오류, 2번 보고 오류, 3번 처리 오류, 4번 표본 오류. 네, 한 20초에서 한 30초 풀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네, 1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이제 해설해 주실까요? 아, 네, 이제 해설. 네네네. 네, 여기 정답 및 해설에 보면 2번 보고 오류인데요. 그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에 표본 추출 오류가 있고요. 고의적인 이상값이 있고요.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고 실험 오류가 있고 측정 오류, 데이터 처리 오류, 자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오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어요. 네, 요거는, 윤 선생님이 첨부할 거는 여기까지죠. 따로 뭐 이렇게. 그쵸? 네,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 좀 해 드릴게요. 네. 측정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측정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해당하는 거에 용량을 측정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콜라에 해당하는 거가 뭐 300ml다, 310ml다, 320ml다 이런 거가 측정 오류예요. 320ml인데 300ml로 잘못 측정한 거 이런 거가 측정 오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처리라고 하는 건 프로세싱이죠. 한마디로 이게 300ml라고 썼잖아요. 그거를 270ml로 잘못 쓴 거. 이런 거 처리 오류예요. 뭔가를 처리하다 오류 생기는 이런 게 처리 오류. 표본 오류라고 하는 거는 샘플링이라고 뒤에 되어 있는데 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가 전체 데이터를 뜻하는 거고 표본에 해당하는 거는 그중에서 뽑아낸 거를 샘플링이라고 해요. 만약에 100개에 해당하는 게 모집단이 있다. 한마디로 초콜릿이 100개가 있어. 그중에서 한 2개, 3개를 먹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랑 같이 매칭을 시켜보면은 데이터 이상값이잖아요. 이상값이라고 하는 거 이상한 값인데 이상한 값에 해당하는 거가 발생 원인. 한마디로 이 보고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 1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이런 이상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처리하다 나오는 거라고 하면은 보고할 때는 누가요? 수빈이가 뭐 저한테 만약에 10개인데 뭐 12개다 이렇게 이제 보고할 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이상값 발생 원인이잖아요. 여기서는 발생 원인도 밑줄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값 자체보다도 발생 원인 쪽도 밑줄 쳐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좀 더 와닿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렇고 저 밑에 봤더니 고의적인 이상값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네요. 표본 추출 오류 고의적 이상값 이렇게 되는데 고의. 내가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수빈이가 저한테 엇가신 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다르게 막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데이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의 그 키가 160에서 190 사이가 되는데 수빈이가 여기에는 160에서 190 사이만 있는데 뭐 2m 30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이상치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갑자기 우리가 이제 160에서 190 사이만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값이 하나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의적 이상값. 데이터 입력 오류 당연히 아까 100 뭐 320ml를 300ml 뭐 하는 이런 게 오류고 실험 오류
실험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실습을 막 하는데, 요게, 오류라고 하는 거는, 하다 보니까는 잘못된 거야. 잘못됐는데 그거 그냥 가져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제가 일을 시켰어요. 수빈이한테 일을 시켰다 칩시다. 일을 시켰는데 실험을 이걸 해서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뭐다? 실험에 해당하는 거. 분명히 이제 수빈이는 알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거가 실험 오류라고 합니다. 네, 측정 오류. 측정 당연히 뭐 센티미터로 했는데 미리로 바꿔버렸다. 이러면 당연히 측정 오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오류. 이거는 동작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 한마디로 게임하거나 혹은 뭐 카카오톡 쓰다가 뭐 갑자기 다운이 돼버리거나, 그죠? 혹은 내가 데이터를 넣다가, 그죠? 뭐 컴퓨터가 꺼져 버렸다. 이러면은 데이터 처리 오류죠. 데이터를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쪽에 밀어 넣을 때 그런 것들 처리라고 해요. 밀어 넣을 때, 컴퓨터 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집어넣으면은 데이터가 뭐 중복이 돼가지고 그걸 검출하면 괜찮은데, 뭐다? 중복으로 들어가 버려. 그죠? 뭐 뭐죠? 잠깐만. 지금까지 목소리 잘 들렸나요? 제가 설명했던 거 잘 들렸나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갑자기 뭐 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예, 음소거가 잠깐 됐던 것 같고. 자연 오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연 오류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물을 가만히 냅두면 물이 증발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차이가 있어. 지금 현재가, 만약에 제가 콜라를 따라 놨어. 콜라를 컵에다가 300ml 따라 놨는데, 한 일주일 있다 봤더니 뭐 270ml가 되더라. 이런 거가 이제 자연 오류라.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상값 발생 원인들, 표본 추출 오류, 고의값, 그다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결국에 2번이 정답.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윤현재 선생님 받아주세요. 네, 이번은 이상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번에는 옳은 거예요. 1번 이상값은 필수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이다. 2번 이상값은 평균에 영향을 미친다. 3번 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상값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4번 이상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진행하시죠. 두 분만 푸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도 답변이 아, 없으면은 진행을 안 하면은 계속 기다려야 되죠. 네, 그래서 진행하시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옳은 거니까 1번은 결측값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측값이 필수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상값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값을 처리할지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상값은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값이기 때문에 이상값끼리 구성되어 있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또 첨해 드릴게요. 네, 네. 고요. 네,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이상값은 필수적인 데이터에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측치를 뜻하는 거죠. 결측치, 결측값. 이상값에 해당하는 건 이상한 값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160부터 190 사이가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키라고 하면, 이상값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서장훈, 그 다음에 뭐 최홍만, 이런 애들이 이상값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렇고 필수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열에서 꼭 써야 되는 거가 필수적인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뭐 엑셀에서 이름에 해당하는 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혹은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게 꼭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입력되지 않고 한마디로 엑셀에서 빈 셀로 냅두고 누락된 거, 안 쓴 거. 그래서 빈 셀에 뜨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번의 설명은 결측값입니다. 결측값. 2번은 이상값은 평균에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얘기. 160부터 190 사이에 해당하는 거가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반에는 서정훈 같은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균값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정답. 자, 3번. 통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상값 반드시 제거. 반드시 이런 거 들어가면 웬만하면 틀려요. 그래서 저도 이게 3번 생각을 했는데 통계의 활용이죠. 통계의 활용. 머신러닝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에 활용할 때는 이상값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서도 그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상값이 툭 튀어나온 게 여기 있구나.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활용이라서 3번이 맞는 보기입니다. 자, 4번 이상값으로만 구성된 이거 만 이런 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이상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 없죠. 이상값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데이터는 거의 뭐 뭐라나 그 패턴이 없는 거야. 패턴이 한마디로 이상한 값들만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계 쪽으로 혹은 뭐 머신러닝 쪽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만 구성되어 있을 수는 없고 이거는 무조건 없는 거고 예, 이상값에 해당하는 것만, 그지? 그 특이한 것만 분석하는 이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거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하면 평균이나 뭐 그런 부분인데 부동산은 반대로 해요. 왜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만약에 2억짜리인데, 2억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그거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반대로 어떻게? 여기 원래 2억인데 1억에 내놨어. 이런 거가 우리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의미가 있는 거죠, 부동산은. 그래서, anomaly라고 해요. 이상값 자체를 영어로. anomaly detection에 해당하는 거를 부동산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3번 넘어가죠. 3번 다음 중 정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번 데이터의 결집값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탐색한다. 2번 수집된 데이터를 탐색한다. 3번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검증한다. 4번 ETL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핵심이 되겠네요. 밑줄도 좀 쳐주세요. 2번도 옳은 거 이런 것들에 밑줄 좀 쳐주시고. 밑줄 옳은 거. 네, 네, 정답은 진행하시죠. 1번이고요. 정제 과정에서 데이터의 결집값을 처리하고 데이터를 탐색한다가 맞고요.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결집값, 노이즈, 이상적인 오류 데이터 값 등을 적당한 데이터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를 정제 과정에서 하게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ETL 프로그램 개발은 데이터 수집 단계, 여기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데이터 검증은 분석, 모형, 평가 단계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ETL은 뭐의 약자죠? 안 적었네. 찾아보시죠, 바로. 지금 검색하세요. 네, 지금 인터넷 키시고 검색해보세요, ETL.
네, 잘 찾으셨고, 저기 링크도 넣어 놓으세요. 지금 제가 링크 있거든요. 링크도 제가 드린 걸로 넣어 주시는 게 더 예제가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지금 링크를 드렸어요. 링크를 드렸고, 현재, 예, ETL이라고 하는 게 Extract, Transform, Load의 약자네요. 그래서 Extract에 해당하는 게 크롤링에 해당하는 그런 거, 그지? 웹에서 어떤 정보 값들을 추출하는 거, 그거고, 변환에 해당하는 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판다스에 해당하는 걸로요. 뭐다? 이 행렬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변환이에요. 그다음에 로드에 해당하는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DB에다 저장하는 거. 그거를 ETL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웹페이지에서 원본 소스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데이터베이스 넣기 위해서 이 판다스를 통해서 행렬 구조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로드가 실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적재하는 거를 ET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조직에서 여러 시스템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에 결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아실 거고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저장하는 거고 데이터 저장소,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창고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저장을 많이 했더니 창고처럼 많아지는 게 웨어하우스. 그거를 더 많아지는 게 레이크예요. 레이크는 호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ETL 자체의 뜻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뭐 하는 거야? 변환해서 데이터베이스 넣는 거 이걸 ETL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랑 연계를 시키면은 다음 중 정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내용 한마디로 판다스 쪽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변환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뭐다? 여기 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정답에 해당하는 거가 1번이죠. 데이터 결측값 처리하고 데이터를 탐색한다. 판다스에서 우리가 결측치 제거하고 결측치 NAN 데이터 탐색하는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보는 거고 수집된 데이터 탐색한다 2번에 이거는 뭐예요? 수집된 데이터가 크롤링 한 거죠. 그렇고 탐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연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추출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따라서 검증한다라고 돼 있어. 검증. 이거는 뭐 정제랑은 관련이 없고요. 분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우리 상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 ETL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ETL 자체가 크롤링하고 판다스로 형변환하고 뭐다? 넣는 거 이런 것들 개발한다. 당연히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죠? 정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4번에 해당하는 건 전체를 뜻하는 거라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죠. 네, 4번 이상값을 찾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답변량이면 박스 플롯을 여기가 단변량이면 박스 플롯을 다변량이면 산점도를 이용해서 파악한다. 2번 평균적으로 3시그마 떨어진 것의 값을 파악한다. 3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이나 도메인의 범위를 이용해서 파악한다. 4번 노이즈의 값을 계산하여 찾는다.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상값. 네, 3번. 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이상값은 시각화를 이용해서 단변량일 때는 박스 플롯을, 다변량일 때는 이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통계적인 기법인 ESD, 이거는
평균으로부터 3시그마 떨어진 값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는 맞는 이야기고요. 도메인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능하지 않은 값도 이상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이나 도메인의 범위를 이용해서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고, 노이즈 값을 계산하여 찾는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 해드리려고 하면은 1번의 단변량이라고 하는 건 변수가 하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박스 플롯으로 한대요. 박스 플롯은 박스 모양에 해당하는 시각화 차트죠. 차트인데 만약에 온도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딱 한 개죠. 변수가 한 개면은 그런 것들 박스 플롯을 그려내면은 이 박스 형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대한민국의 뭐 겨울에서 여름에 해당하는 그 온도의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그려낼 수가 있고 다변량에 해당하는 건 변수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온도와 그 레모네이드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죠. 그죠? 그러면은 온도에 따라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점도 점에 해당하는 거를 상기해서 차트를 그려내는 산점도를 이용해서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값을 찾을 때 당연히 좋더라. 왜요? 어떤 날은 25도인데도 25도일 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날 25도일 때 50잔이 팔렸어요. 근데 다른 날 25도인데 오늘은 60잔이 팔렸어. 왜요? 그 근처에 뭐 행사가 있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상값 찾을 때 산점도나 박스 플롯 갖다가 잘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평균적으로 3시그마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데 평균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 영역이 하나 떨어진 거를 1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머릿속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정규 분포를 좀 알아야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거에 값을 파악한다. 한마디로 뭐다? 그 3시그마면은 어떤 기준에서 3개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서부터라고 생각할게요. 평균적으로는 평균이다. 평균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이 만약에 2식에 해당하는 1시그마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 단위라고 생각할게요. 평균이 50점인데 50에서 이만큼 떨어졌다가 1시그마. 그 다음 2시그마면 어떻게 돼요? 4만큼. 3시그마는 6만큼. 그래서 이 평균의 50이면은 6만큼 떨어진 곳 마이너스 6, 50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50 더하기 6. 그죠? 그래서 40, 44부터 56까지. 그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거 외의 영역을 뭐다? 이상값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게 2번 보기고요. 3번 보기 물리적으로 가능한 값이나 도메인 범위를 이용해서 파악한대요.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이다. 그 다음에 도메인 범위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일단 도메인. 저랑 윤현재 교수님은 교육에 해당하는 도메인이죠. IT 교육에 해당하는 도메인인데 도메인의 범위 한마디로 그 학생들이 이제 좀 몇 번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떨 거다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도메인의 범위예요. 그 전문가가 딱 봤을 때, IT 교육 전문가들 봤을 때, 저 사람 좀 어떨 거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메인 범위, 이건 전문가가 판단하는 범위, 그죠? 한마디로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파악한대요. 저 정도면 허용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값, 도메인 범위를 이용해서 파악,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괜찮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3번에 해당하는 느낌.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이즈 값을 계산해서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이즈 값에 해당하는 것과 매번 계산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수동이 될 수 없고 통계가 필요가 없겠죠. 그지? 그래서 이 노이즈 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계산해서 찾는다. 물론 뭐 한두 번은 계산해서 찾을 수 있지만 그 개념이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처럼 데이터가 많을 때 시각화를 하면 금방 찾는다. 그 다음에 2번처럼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그 거리 외의 영역이 이상값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3번은 전문가가 이거까진 괜찮아.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번이죠. 그래서 이 뭔가의 자동화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거가 1, 2,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5번. 비정형 테스트 마이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미 있는 형태소로 분할하기 위해 토큰화한다. 2번. 불필요한 품사를 제거하기 위해 품사 태깅한다. 3번. 조사 전미사 같은 실제 의미 분석을 하는 데는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는 불용어를 처리한다. 4번. 어간 추출을 통해서 단어들로부터 표제어를 찾는다. 네, 진행하시죠. 4번입니다. 이게 어간 추출은 단어에서 접사를 제거하여 어간을 획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표제어를 찾는다고 해서 여기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 비정형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의미 따로 있는 따로 형태소 따로 이렇게 분리화하는 거를 토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할해서 토큰화한다가 맞고 불필요한 품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품사 태깅을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뭐한 이렇게 불필요한 품사를 제거해서 품사 태깅을 한다는 의미고요. 조사나 전미사와 같은 실제 의미를 분석하는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을 불용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거가 이 비정형 테스트 마이닝에 필요한 거고, 예, 여기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4번을 했다가 2번으로 바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코딩을 짰을 때는 불필요한 품사를 제거보다는 필요한 품사만 남겨서인데, 뭐, 어떻게 보면 반대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불필요한 품사 제거하기 위해서 품사 태깅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품사만 가져다가 하기 위해서 품사 태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품사 태깅이 해당하는 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거가 품사 태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사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거 은느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동욱이 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죠? 조사 중에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 워드 클라우드의 중앙에 는 이런 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불용어예요. 그래서 불용, 쓰지 않겠다는 게 불용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스탑 워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코딩 한번 짜보시면은 느낌이 좀 오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짜보신 분, 짠 거보다 보신 분은 아마도 여기 김정희 선생님 정도일 것 같아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들은 거에 기준으로 그런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도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 코드를 짜보시게 되시면 여기 있는 거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1번에 해당하는 거는 윤현재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은 따로 안 하는데 토큰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수빈이나 이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버스 탈 때 아마 토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동그란 이 동전에 중간에 빵꾸가 똥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은 이 사극에 나오는 동전, 이게 토큰이에요. 사극에 나오는 동전이 토큰인데,
이 토큰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게 토큰입니다. 한마디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동전 넣는 거, 이런 것들을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형태로 분할하기 위해서 토큰화, 한마디로 토큰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형태소로 분할하기, 이렇게로 띄어쓰기 단위로 쪼개는 거, 이런 것들도 토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있는 어간 추출이라고 돼 있는데, 어간이면 단어, 여기 앞에다 단을 붙여봐요. 단어간 추출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없애주세요. 문제에서는 없애주시고, 밑에 해설에다가 여기 단이라고 적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간 추출, 단어와 단어들 추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걸 통해서 단어들로부터 표제어를 찾는다. 표제어, 그죠? 표제라고 하는 뜻 자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표제 자체가 어떤 대표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표제는 제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 추출을 통해서 단어랑 단어랑 잘라서 단어들 여러 가지가 모여 있죠. 모여 있는 것들로부터 주제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추출은 단어에서 접사를 제거하여서 어간을 획득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 그래서 단어들로부터 아니고 단어에서 접사를 제거. 한마디로 동욱이 는에서, 그죠? 동욱은 명사, 이는에 해당하는 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거해서 얻어내는 게 스팀이라고 하는 어간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6번.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시작하여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수를 하나씩 삭제하는 변수 선택 기법은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후진 수거법, 2번 전진 선택법, 3번 단계적 방법, 4번 필터 기법. 네, 진행하시죠. 네, 답은 1번이고요.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수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후진소거법이고 여기 전진선택법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전진선택법이고요. 후진소거법은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시작해서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수를 하나씩 삭제해서 변수의 모형을 남기는 거죠. 그것을 후진수거법이라고 하고요. 단계적인 방법은 두 개를 합친 후진과 전진수거법의 어떤 절충적인 형태를 띈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는 문제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은 다들 필터 기법으로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것 같아요. ADP에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네. 후진에 해당하는 느낌이 문제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문제 만들 때 조금 그런 뉘앙스를 많이 안 주는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후진의 느낌이 있어요. 전진은 좀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이 후진이다. 그럼 후진의 느낌이 있어. 6번 그 문제 중에. 근데 음. 여기는 좀 문제 중에는 지금 가장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수를 하나씩 삭제하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필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삭제하는 요것 때문에. 모든 모형이 포함된 데서 작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니까 음, 그래서 후진. 뭐 단계적 방법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또 느낌이 있죠. 6번의 느낌은 음. 그죠?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정답은 1번이라고 하니 그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볼 때는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문제 중에. 지금 이 문제 중에서 한 3번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후진이니까 뒤쪽에서
하나씩 빼는 거죠. 결국에는 전진에 해당하고 후진이 반대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진을 봤더니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 하나씩 큰 거를 쭉 없애는 거 이거고, 후진은 영향성이 가장 없는 거를 하나씩 없애는 거. 그렇게 보시면 전진 후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전진 선택 뭐 하나를, 그죠? 영향성 큰 걸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거가 전진 선택. 후진 소거, 뒤쪽부터 어떤 걸 없애는 걸 소거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영향력 가장 적은 거, 후진이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거는 삭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계적, 단계에 해당하는 건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진과 전진에 해당하는 건 절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전진, 후진 더한 거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필터 기법은 따로 없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7번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처음 하는 거 외에도 다른 분들도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같이 얘기합시다. 다음 중 머신러닝에서 훈련 데이터의 클래스가 불균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과소 표집은 많은 클래스의 데이터 일부만 선택하는 기법으로 정보가 유실되는 단점이 있다. 2번 과대 표집은 소수 데이터를 복제해서 많은 클래스의 양만큼 증가시키는 기법이다. 3번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확도는 낮아지고 작은 클래스의 재현율은 높아진다. 4번 클래스가 불균형한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 과다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 번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게 옳지 않은 건데,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모델은 가중치가 더 높은 클래스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분포가 작은 클래스의 재현율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반대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정확도랑 재현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보다도 일단은 아시는 거가 있으면은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카톡방에 해당하는 거 링크 올려주세요. 네. 네, 화면 올리신 건가요? 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링크를 올렸는데 링크 클릭하세요. 이렇게 화면, 하면 또 공유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이제 화면으로 해두시면 되는데, 네. 화면으로 안 해두고, 지금, 여기 지금 노션만 공유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잠깐 화면을 다른 걸로 바꿔보시죠. 아니면은 화면 뭐 1, 2 아닌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거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새로 공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있나요? 네, 됐습니다. 됐고, 좀 내려보실게요. 네, 정확도 재현율이 있는 부분이 밑에 있을 거예요. 조금만, 정확도만 보여주세요. 위로 살짝 올려서. 네, 조금만 더. 위에 표랑 같이 봐야, 여기. 여기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의 필수로 나옵니다. 한 문제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도 몇 번 시험을 봤어요. 한 방에 합격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통계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이거 나왔어.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거
이 수치 계산하는 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공식을. 자, 여기 이제 봤더니 정확도라고 돼 있어요. 정확도는 영어로 accuracy. 이거 둘 다 알아놔야 돼요. 정확도로 나올 때도 있고, accuracy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정의가 뭐냐면, 전체 데이터 수 중에 예측 결과가 실제 값이 동일한 건지라고 돼 있어요. 예측이라고 하는 게 머신이 예측한 거야. 아, 요 데이터는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게 예측 결과. 실제 값에 해당하는 거는 정말 그게 그거야. 이렇게 실제 값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거는 강조를 하는 게 실제부터 보셔야 돼. 실제부터. 실제 네거티브인데 예측에 해당하는 게 머신이 예측한 거예요.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머신도 예측을 네거티브로 했다. 이게 뭐요? true라고 하는 거. true인데 뭐다? 음, 여기에 잠깐만요. 자, 여기에 지금 n이라고 돼 있는 게 뭐다? 여기에 n, 그죠? 실제 n 이렇게 돼서 t 원래 이제 맞춘 거야. 맞추긴 맞췄는데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걸 맞췄다. 이거 보시면 돼. 그죠? 그래서 실제 true인데 예측도 true다. 그러니까 실제 네거티브인데 예측도 네거티브. true 맞췄죠? 맞춘 상태에서 이거는 뭐예요? 아,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네거티브로 맞췄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실제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는 뭐요? 네거티브인데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으니까 폴스, 틀렸다는 얘기지. 틀렸는데 뭐다? 예측에 해당하는 게 포지티브, 그지? 아, 머신은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다. 그게 FP,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예측을 네거티브, 틀렸잖아. 그게 폴스, 그지? 그거가 이제 예측에 해당하는 그 머신은 N으로, 그죠? 했다. 그 다음에 실제에 해당하는 거 포지티브인데 예측도 포지티브 했다. 그지? TP.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해당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밑에 공식을 보셔야 돼. 자, 밑에 공식을 봤더니 여기 공식 있죠? 그죠? TN, FP, FN, TP 뒤에 요게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TN과 TP라고 되어 있어요. TN과 TP는 TN을 봤더니 뭐예요? 맞췄어요. 뭘로? 네거티브로 맞춘 게 TN. 그죠? TP는 뭐다? 포지티브로 맞춘 게 TP. 한마디로 전체 중에 맞춘 거의 개수. 이게 정확도죠. 그래서 전체 중에 내가 맞췄다라고 하는 게 정확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내려가셔서 재현율 갑시다. 이쪽으로 내리면 자 얘는 실제가 포지티브인 대상 그죠? 실제가 포지티브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예측과 실제 값이 포지티브로 일치한 데이터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잠깐 올려볼게요. FN하고 TP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FN에 해당하는 거는 실제가 포지티브인데 예측은 뭐다?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잠깐만 조금 내려보세요. 지금 공식을 보니까 FN이죠, FN. 틀린 거고. 그 다음에, TP는 지금 실제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인 거. 그죠? 실제 포지티브인데, 예측도 포지티브 한 게 TP죠? 그래서 FN과 TP, 이거를, 그죠? 보니까 실제로 포지티브인 대상이야. 실제는, 긍정이죠. 포지티브인데, 예측과 실제 값이 포지티브로 일치. 그럼 TP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맞춘 걸 뜻하는 거예요. 실제 포지티브인데 예측도 포지티브. 이게 재현율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재현율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머신이 포지티브라고 맞춘 거,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는 긍정이야? 이게 실제는 맞는 건데, 머신이, 그죠? 어떻게 됐다? 틀리고 맞고, 이거를 다 더한 게 모수가 되고,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맞춘 거. 이게 재현율입니다. 예, 문제로 가시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각각에 해당하는 거 아셨으니까. 자, 문제로 갔어요. 문제로 갔고, 문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지금 3번이죠. 불균형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확도는 낮아지고 작은 클래스 재현율은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불균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데이터가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맞는 거의 개수가 뭐 100개 중에 80개, 틀린 거에 틀린 거가 20개 되겠죠, 그럼. 그러면은
80개와 20개에 해당하는 게 불균형 데이터 일단은 그죠? 불균형 데이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문제 중에 챕터 1에 해당하는 거가 80문제, 챕터 2에 해당하는 거 20문제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챕터 1은 80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잘 풀겠죠? 잘 풀 거고 챕터 2에 대한 게 20문제니까는 시험에 나오면 못 풀겠지. 그지? 그래서 불균 문제 처리하지 않으면 정확도는 낮아진대요. 어, 그래서 정확도, 맞추는 거를 정확도라고 하죠. 전체 중에서 맞추는 거는 낮아진다. 근데 작은 클래스의 재현율이 높아진대요. 일단은 정확도에 해당하는 거, 불균 문제를 처리를 해야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그지? 안 하면은 낮아지니까 이거는 맞는데, 작은 클래스의 재현율이 낮아진다. 이게, 재현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네. 우리가 포지티브로 이제 실제 포지티브인데 그거를 예측에서는 맞춘 거가 낮아지겠죠 이것도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분모에 해당하는 거 분자에 해당하는 걸 보시면 돼요. 분자에 해당하는 거가 만약에 100이고 그 분모에 해당 아니 그 분모에 해당하는 게 100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거가 만약에 20이다. 혹은 뭐 80이다.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불균형 문제를 처리를 해야 정확도도 높아지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재현율도 높아지겠죠. 그지?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고 같이 그죠? 높아지고 그죠? 낮아지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봤더니 예측을 보면 높아질 수 있어. 분모가 작은 클래스는 분모가 작은 분포가 작은 클래스의 재현율이 낮아지는 문제. 여기 낮아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처리하지 않으면은 정확도는 높아지고, 그죠? 정확도는 높아지고 재현율은 낮아진다 이렇게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불균형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느 한쪽만 그 학습이 잘 되죠. 챕터 1, 챕터 2 중에 1에 해당하는 거를 공부를 많이 했다. 정확도에 해당하는 거는 1 챕터는 높아지겠죠. 그죠? 높아지고 2 챕터는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문제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8번. 1번 스케일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범주에 대해 정규화를 수행할 수 있다. 2번 최소 최대 정규화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3번 평균이 0, 분산이 1인 Z점수 정규화를 수행한다. 4번 편향된 데이터에 대해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 최소 최대 정규화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한다는데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한다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교재에 있는 이 부분을 찾아서 이 밑에다가 캡처하신 거를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요. 하나씩 설명해드리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떤 그 이렇게 자료를 좀 넣어두세요. 넣어두시면은 제가 요거는 8번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옆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써주세요. 네, 문제 옆에다가 나중에라고 써줘. 요거 그 색깔 좀 칠해 놓으세요. 이거 안 보이거든? 검으면. 색깔 뭐 음영으로 하셔도 되고 뭐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여기는 윤여대 선생님이 밑에다가 네. 넣어주세요. 네, 내려가시죠. 9번.
9번 불균형 데이터 세트로 이진 분류 모형을 생성할 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다수의 클래스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춘다. 2번 임계값을 데이터가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3번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형들의 예측 결과를 종합한다. 4번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제 또는 생성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춘다. 네, 정답은 2번이 맞고요. 임계값의 이동은 임계값의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를 적은 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첨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다수의 클래스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춘다고 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게 분리를 시키는 걸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가 우리 뭐 학교에서 1번은 1번 클래스, 2번이 2번 클래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수의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다수의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여러 반을 뜻하는 거죠. 여러 반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해서, 만약에 1반이 50명, 2반은 40명,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반만 선택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춘다. 한마디로 50명 중에, 2반은 40명이니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0명을 잘라내는 이런 거가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인계값에 해당하는 어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걸 인계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 적은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많은 곳에서 데이터 적은 곳으로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데이터 많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인계값 이동은. 그래서 적은 쪽이 아니고 많은 쪽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인계값을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이동시킨다. 한마디로 요거는 데이터 불균형 해소니까는 뭐 적은 쪽이든 많은 쪽이든 인계값에 해당하는 이 단어 뜻 자체를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형들과 예측 결과 종합한다. 그죠? 당연히 뭐 불균형 데이터 할 때는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게 되면은 불균형 해소할 수가 있겠죠.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제 또는 생성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춘다.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제, 그 다음에 생성, 이렇게 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춘대요. 그럼 결국에는, 이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얘기는 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그죠? 더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생성, 그지? 같은 데이터 아닌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춘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가 데이터가 없을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죠? 데이터가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비율을 맞춰주시면은 데이터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반은 50명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다른데 2반은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복제라고 하고 혹은 생성. 다른 이제 외부에서 더 모집을 해. 이런 걸 생성. 이렇게 해서 50명을 맞춰주는 거. 이거 4번. 그런 느낌이다. 그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과소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다. 2번 과소 표집의 경우에 데이터의 소실이 매우 크고 때로는 중요한 정상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다. 3번 과소 표집의 대표적인 기법에는 랜덤 과소 표집, ENN, 토맥 링크 방법, CNN, OSS 등이 있다. 과소 표집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하여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 것 같은데. 과소 표집이라는 게 데이터를 적게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저 말고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김정희 선생님 얘기해 보실까요? 지금 상황이 안 되실 수 있나? 수빈 상황이 되나? 네, 근데 가소 표집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맨날 과저컷만 보다가. 맞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과소 표집도 많이 물어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죠? 갑자기 안 나오네. 가대 뭐죠, 그거? 과적합? 네. 과대적합, 예, 과대적합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 워낙에 계속 나와서 과소 표집은 그죠? 적게 수집했다는 얘기가 과소 표집이에요. 적게 수집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풀었나요? 아니요, 안 그러면 풀었네. 풀어보시죠. 조금 정답을. 풀어주시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은 과대 표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과소 표집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과대 표집에 대한 설명이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과소 표집은 적게 표집을 했으니까 그 적은 데이터 중에 데이터에 소실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통계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정상 데이터를 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교재에 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가소 표집의 대표적인 기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 있고, 가소 표집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의 일부만 선택하여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가 맞습니다. 네. 저는 4번 했는데 틀렸네요. 그렇고,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그래서, 적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손실은 안 되겠네요. 손실은 안 되는데, 과적합을 초래할 수 있다. 과적합 초래할 수 있다. 과적합 초래할 수 있나요? 맞는 거잖아요. 이거의 설명으로 아닌 거. 과대적합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를 잃지 않는, 아닌데. 다시 한 번만 1번 설명해 줄래요? 이해가 안 되는. 적게 수집을 했을 때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고, 아니요, 과적, 소실돼요. 적게 수집했는데요? 적게 소집했으니까 소실이 됐죠. 다 안 가져왔으니까 데이터를.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네. 전체 2번. 일부에 거 샘플링 했으니까, 네네. 손실되지 않는 자는, 정보가 손실된다는 거잖아요. 과소 수집을 하면, 과소 네네. 네. 수집이 되고, 그러면 과적합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1번에 해당하는 거는 과대 표집에 해당하는 거가 1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많이 수집을 하면은 손실이 되지 않아. 그렇고, 과적합 초래할 수 있다. 많이 수집했는데 과적합? 저 요거는요? 오버피팅 되죠.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건가? 그 부분만 계속 많이 하는 너무 정교하게 맞추다 보니까 예측률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다양한 사례까지 다 보게 되니까.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고, 11번 가기 전에 지금 1시간쯤 하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괜찮으면 이어서 가시고, 아니면은 쉬었다 갈 건데, 지금 몇 문제 준비가 돼 있죠? 지금 이거 50문제, 보니까 50문제야, 50문제. 보니까는 많은 것 같으니까 쉬었다 가시죠. 근데 괜찮으세요? 윤선 선생님? 체력적으로? 아니, 제가 뭐 하는 건 없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5분인가 10분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분까지 쉬었다가요. 네, 11번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50분까지 아니면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죠.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제가 음소거 해놨으니까 음소거 열어주셔야 될 거예요. 네, 열었어요. 11번 다음 중 불균형 데이터 처리 중에 과소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과소 표집은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일부만 선택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 2번 토맥 링크 방법은 다수 클래스에 속한 토맥 링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3번 CNN은 소스 클래스의 주위에 인접한 다수 클래스 데이터를 제거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 ENN은 소스 클래스 주위에 인접한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 일단은 제가 그 링크 하나 드렸을 거예요. 붙여주시고요. 네, 과소 표집과 가대 표집의 그림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느낌인지가 그 그림으로 보니까 좀 편하게 보이네요. 다 맞추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토맥 링크 방법, CNN, ENN. 여기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은 여기가 소수하고 다수가 바뀐 거예요. 다수 클래스에 밀집된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데이터를 제거하여 데이터의 분포에서 대표적인 데이터만 남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어, 다수 클래스의 주위에 인접한 소스 클래스의 데이터를 제거하는 게 맞아서 여기가 3번이고요. 토맥 링크 방법은 다수 클래스에 속한 토맥 링크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ENN은 소스 클래스 주위에 인접한 다수의 클래스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링크 주신 게 이 화면이 맞아요? 네, 이거 1번. 이거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이 과소 표집, 과대 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 해당하는 거를 잘 보시면 지금 홀 데이터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분홍색에 해당하는 걸로 찌부시키는 거죠. 확 해서 뭐다? 여기 색깔에 해당하는 것만 뽑아냈잖아요. 요게 이제 언더 샘플링의 개념이네요. 언더 샘플링이고 그다음에 오버 샘플링의 개념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에 해당하는 걸 지금 5칸을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실제 현업에서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와 개수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위에 글씨요. 글씨. 그래서 제품의 예로 들면은 한 제품이 정상 제품의 확률이 불량품일 확률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다는 걸로 항상 공부를 하셔야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에는 특정 클래스의 개수가 적다. 한마디로 뭐 어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 구분하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A급, B급, C급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개수가 당연히 적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정상 제품일 때 확률이 불량품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상 제품이 불량품보다 많다 이거죠. 현저하게 많다 이런 얘기라서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 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현업에서. 정상품이 불량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고, 언더 샘플링이 그 얘기고, 오버 샘플링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정상품이 파란색이라고 보면 되고, 불량품에 해당하는 거가 이 빨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빨간 거의 개수를 많이 늘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쪽에 보니까는 뭐 복사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위에 있더라고요. 네, 위에 잠깐 올려보세요. 이게 클래스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죠?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네. 비정당 탐지, 아노말리 디텍트,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거가 뭐냐면은 주로 특이한 경우 은행 사기, 거래 사기, 희귀 질병, 기계 불량 이런 것들이 있는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노말리 딕섹션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의 균형이 뭐예요? 균형이 잡힌 많고 이거 뭐야? 다양한 클래스를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은행 거래 사기에 해당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실질적으로 사기가 거의 없겠죠. 은행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한 100건 중에 한두 건에 해당하는 게 사기죠. 그죠? 그래서 균형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 균형이 잡힌 데이터 한마디로 전체가 잘 된 데이터만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불균형에 해당하는 거를 많이 못 보는데 실제 환경에서 은행 희귀 질병, 기계 불량 이런 것들은 실제 당연히 이렇게 클래스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소 표집이나 과대 표집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 좀 내려볼게요. 네, 좀만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과대 표집은 과소 표집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과소 표집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 클래스 개수를 줄이는 거다라고 돼 있고 걔네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가 버려진다. 이게 단점이다. 라고 돼 있고 과대 표집은 데이터를 복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을 정해서 복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정보를 읽지 않고 훈련용 데이터에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실험용 데이터에는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고 쭉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S 모먼트, S 몬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 적으면 적은 클래스 표본을 가져온 뒤에 임의의 값을 추가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어 데이터에 추가. 그렇기 때문에 각 표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변 데이터 고려하기 때문에 과제 적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읽어보세요. 몇 번 더 읽어가지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거. 토맥 링크에 토맥이 사람의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토맥 링크도 일단은 저기다 넣어놨거든요. 저기 카카오톡에.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링크 있죠. 그죠? 그 링크, 티스토리 링크인가,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링크인데, 아직 안 붙이셨네. 데이터 사이언스 링크의 토맥 링크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트 한번 가보실래요? 사이트 제가 지금 비대칭 데이터 문제라고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여기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중간으로 내려보세요. 토맥 링크 메소드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밑에. 네,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봤더니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한 쌍의 데이터,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봤더니 서로 가까운 달은, 아이고, 내려가지 마시고, x 지금, 그,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거 돼 있는데요. 그냥 x 플러스가, 아마 색깔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가 x에 해당하는 거랑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서로 가까운 데이터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게 뭐야? 한 쌍의 데이터로 서로에게 더 가까운 다른 데이터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클래스가 다른 두 데이터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으면 토맥 링크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뜻이죠? 뭔가가 좀 끼울려져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지? 토맥 링크 방법은 토맥을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경계선을 다수 클래스 쪽으로 밀어붙이는 효과가 있다. 경계선을 그러면 이거를 내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딩이 있어서 일단은 토맥 링크 다른 거를 좀 찾아볼게요. 같이 좀 찾아주세요. 저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한번 찾아서 이해가 되시는 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 어디 있나? 똑같은 설명인데 없애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약간 더 이해가 되는 거를 찾았습니다. 약간 더 이해가 되는 걸 찾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 한번 열어보시고 중간쯤 가시면은 토맥 링크에 해당하는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됐어요. 네, 중간쯤 내려보세요. 토맥 링크 메서드 중간쯤 있어요. 그 밑에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네,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이 네모의 오렌지색과 동그라미의 파란색 원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그림, 자 토맥 링크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치? 토맥 링크로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더니만 동그란 거 네모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놈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토맥 링크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가 x 플러스가 만약에 동그란 파란색 원이고 x 마이너스가 네모에 해당하는 거가 x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 붙어져 있는 거 이런 걸 다 토맥 링크라고 하는데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예.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다수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수 클래스에 해당하는 걸 제외한대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동그란 거가 다수 클래스야.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없어졌어요.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원으로 지금 그림으로 묶여 있는 애들의 동그란 원들이 세 번째 그림에서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없어가지고 뭐 소수 쪽의 경계선은 늘린다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그림에 해당하는 이해가 어떻게 되면 이게 토맥 링크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금처럼 뭐 이게 나오면 이게 앞으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면은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한번 떨어지시고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지금처럼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샘플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 지워주시고. 자, 그렇고 ENN도 똑같이 찾아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N이 뭔지, 그지? ENN의 뭔지를 한번 또 찾아보죠. ENN에 해당하는 거 그냥 쓰면은 여러 가지 그죠? 동의어가 많을 수 있으니 그 뒤에 있는 이 풀
그죠? edit nearest neighbor라고 돼 있는 그런 거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림이든 뭐든 이해가 되는 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라는 거는 나중에, 그지? 지금 뭐 당장은 힘드실 거예요. 아마도 김재현 선생님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조금 욕심 내보시고 김재현 선생님은 잘 아시니까 하시고, 아까 했던 거에서 뒤에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있다. 네,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 있네요. 뒤쪽에 있어요. 일단은 있고, 음, 선 뒤로. 요거는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예, 그거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가보시고요. 어, 어디 있냐면은 다시 드릴게요. 요거 지금 카톡 보세요. 이거요. 이거 아닌가? 예, 제가 카톡 드렸어요. 요거 다시 가보세요. 누르세요. 그거. 예, 그거 눌러보세요. 네, 좋습니다. 밑에 에디트 니어리스 네이버 가보시고요. 네, 여기 나오죠. 이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여기 설명도 좀 보시고 그림 볼게요. 자, 봤더니 다소 클래스는 이게 두 개 중에 뭐냐면은 파란색 X가 다소 클래스입니다. 맞죠?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가 모두 kind select all, 그다음에 kind select mode가 아니면 삭제한다라고 돼 있어. 그지? 다소 클래스가 아니면 삭제한대요. 그러면은요, 이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자, 요 선, 그지? 예, 뭐냐, 이거. 세로선에 해당하는 거 넘어가는 X, 그지? 그다음에 넘어가는 X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지? 많이 보이고 있고. 자, 그게 아니면, 뭐래요? 삭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삭제를 한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봤더니 그 선 기준으로 이 X 넘어간 애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이 왼쪽으로 좀 당겨졌죠. 이 선이 왼쪽으로 좀 당겨지면서 이 선 뒤쪽으로는 소수 클래스죠. 어떻게 보면 소수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많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다수 클래스 아니면 삭제를 하더라. 소수 클래스 주변에 다수 클래스 데이터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 11번으로 갑시다. 노션 11번. 자, 노션 11번에 가면 당연히 이제 4번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도 조금 넣어두시면 4번도 이해가 되겠죠. 소스 클래스 주위에 인접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인접한 다수 클래스 데이터를 제거하는 해서 데이터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다가 ENN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CNN도 봤고 ENN도 봤어요. 토맥도 봤고 과소, 과대 뭐 이런 표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보셨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자, 그렇고 음,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는요. 지금 45분 다 돼 가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 누구를 드릴까? 예, 아마도 수빈이 그나마 여기서 제일 잘 쓰죠. 녹화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업로드 할게요. 한 15번 문제 정도까지 같이 푸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자. 수빈이를 제가 공동 호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호스트 만들기 이렇게 하고요. 저는 애프터 일정이 있어서 지금 나가볼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15번까지 진행하고요. 이번 주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기 수빈이 준비가 되나요? 그리고 지금 교재를 제가 새 거를 드렸을 거예요. 새 거를 드려가지고
다음 주는 수빈이가 3장, 4장이었나요? 맡은 챕터를 지금처럼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고, 수빈이가 지금보다 더 준비를 더 잘 하는 편이죠. 밑줄 빨간색 밑줄도 치고 뭐 지금처럼 어떤 웹사이트 가서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시니까 수빈이는 수빈이 하는 것처럼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일관성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최신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공유해 드렸던 데이터 에듀인가 거기 2023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윤현재 선생님은 지금 2023 수제비 필기책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링크도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뒤쪽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더 쭉 가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또 윤현재 강사님은 강사를 또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은 당연히 많이 듭니다. 50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빨간색 치고 거기에 또 어떤 링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게 다 뭐다? 강사는 필요합니다. 강사는 필요한데 뭐 야매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과정 없이 뭐 이건 적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강의를 못 하죠. 그렇죠?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윤현재 강사님은 지금처럼 하시며 그죠? 한 단계 업 하시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지금 윤현재 강사님도 저기 보이시죠? 왼쪽에 뭐죠? 빅데이터 분석 수제비, ADP, ADSP, R 분석 이거 별로 안 썼잖아, 별로, 그지? 별로 안 썼잖아. 이제 하려고요. 올해 목표. 그죠? 올해 목표. 어려우시지만 지금 했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처럼 뭔가 여기 빨간 줄 치세요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코멘트를 더 드릴 테니까 요 정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노션 업그레이드는 제가 코멘트 그 다음에 또 쓰시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요. 제가 애프터 때문에 먼저 나가볼 거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15번까지 진행하시고 아마 내일 또 보시는 분은 내일이고 내일 아니신 분들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갈 테니까 수빈이는 끝나고 동영상을 인코딩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빈이 고생 좀 해주세요. 네, 12번 진행